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SOC 플랫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SOC 플랫폼 연구센터 센터장 김병수입니다. 네, 오늘은 AI 반도체 개발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정의 및 필요성,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저희 센터에서 생각하는 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는 인공지능은 클라우드와 엣지로 나눠서 두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발표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인공지능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엣지 단, 노드 단에서 돌아갈 수 있는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 그리고 LLM, 라지 랭귀지 모델과 같은 이러한 거대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AI 학습이 가능한 대규모 컴퓨팅이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AI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엣지 단에서의 AI는 실시간성, 보안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돌리기 위한 특성을 갖는 AI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계속 아마 발표 자료가 엣지 단의 AI,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 단의 AI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엣지 단 AI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적으로 많은 AI 서비스들이 뭐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수행이 되고 있지만, 실적으로 뭐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무인 이동체, 이제 로봇과 같은 실시간성이 필요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클라우드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원으로 작은 모델로 돌릴 수 있는 엣지 AI에 대한 기술 개발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AI 모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자원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엣지 AI 단에서는 학습이 아닌 추론을 목표로 하는 AI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엣지 단에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엣지에서 돌아갈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한 경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AI 모델, 뭐 CNN이나 DNN으로 구성되어 있는 AI 모델에 대한 경량화 기술들이 좀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요. 뭐 프루닝이라든지 퀀타이제이션, 그리고 실질적으로 엣지 타겟에 맞는 컴퓨팅 리소스만 쓸 수 있는 그러한 펑션들로 구성된 AI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의 뭐 CNN, DN으로 개발되던 상황에서 실제로 트랜스포머 계열의 AI 모델들이 나온 이후부터는 실제로 트랜스포머 AI 모델이 기존 CNN 모델보다 뭐 음성 처리라든지 이미지 처리, 그리고 다양한 언어 처리에서 기존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엣지 단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어떻게 잘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현재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모델 자체가 100메가 이하, 뭐 수메가에서 파라미터 사이즈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모델들이 클라우드나 서버의 도움 없이 하나의 단일 노드, 하나의 단일 엣지에서 실질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AI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사실 학습이 불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엣지 AI를 뭐 분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개별 엣지들에서 학습된 내용을 서버로 보내서 이 서버에서는 이 개별 엣지들에서 학습된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서 학습하는 이런 학습 기술들도 엣지단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HI에서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초거대 AI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AI 반도체, AI 기술이 저기도 나와 있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했던 챌린지 매치 이세돌 기사와 2016년에 했던 알파고를 저희가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좀 센세이션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도 2016년도에 연구원에 있으면서 저희 같이 연구원들과 저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매치를 보면서 어디가 이길지 조금 서로 의논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요. 사실 바둑이라는 그 응용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수와 그리고 다양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금 인간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없다라는 예측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에게 거의 완승을 거는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저희 나라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년 안에, 수십 년 안에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모두 녹아들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사실 기술 성숙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사실 많은 고민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실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챗 GPT라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오픈이 되었고 불과 한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챗 GPT 사이트에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실질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가장 인기 있었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100만 명의 유저를 모으는데 한 2달 반의 시간이 걸린 거에 비교해서 거의 5일 만에 이 100만 명의 실사용자 유저를 얻었다는 것은 서비스 측면에서 그리고 좀 산업 측면에서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챗 GPT 가 서비스로 되면서 실제로 더 저희 삶 속에 와닿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대 모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데이터셋이라든지 파라미터 크기가 실질적으로 많은 문헌이나 연구들에 의해서 데이터셋이 커지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성능은 계속 좋아진다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직 꺾이지 않고 지금 GPT-3, GPT-4, GPT-4가 아마 1트릴리언이 넘는 파라미터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10T, 100T를 쓴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성능이 더 좋을 거라고 지금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서버에서 돌리는데도 제약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오픈 AI 그리고 구글, 메타 등과 같은 곳에서 계속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고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LLM을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네, 이게 저희가 정리할 때마다 계속 모델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수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오픈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기업들이 본인만의 클러스터링을 구축해가지고 오픈되지 않은 모델과 오픈된 모델 두 가지 좀 트랙으로 나눠서 연구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만 뭐 라마 그리고 최근에 9월달에 나왔던 라마2를 통해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공개된 모델이 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챗 GPT가 있을 때 라마 13B 모델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챗 GPT와 비교해서 한 68%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소스가 공개된 이후 2주 만에 사실 알파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 알파카 이후에 1주 만에 거의 챗GPT에 버금가는 92%까지의 성능이 나오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사실 이 초거대 AI 모델 자체가 빅테크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어떠한 하나의 오픈된 포럼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이 개발되고 대규모 집단지성으로 인해서 더 나은 성능을 나올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다는 어떤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는 이제 실제로 텍스트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뭐 텍스트, 사진, 음성, 이제 기존의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모달 기반으로 데이터를 넣어 주어도 실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그 입력된 값들을 다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해석하고 결과값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시기까지 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학습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도 뭐 병렬화 처리라든지 그리고 뭐 자체적인 최적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엣지 단 그리고 이제 초거대 AI,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쓰일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정의는 저희가 뭐 과기부라든지 그리고 키스텝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좀 차용을 해서 일단 장표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실적으로 뭐 학습용 AI 반도체, 뭐 추론용 AI 반도체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실제로 구성되는 플랫폼에 따라서 뭐 CPU 기반으로 AI 모델을 돌릴 수도 있고 AG로 넘어가기 그 사이인 FPG 레벨로도 AI 서비스를 만들고 모델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세대 AI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는 뭐 뉴로모픽, 핌 같은 기술도 사실 국내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파이킹 기반의 프로세서들도 현재 활발히 좀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인체의 뭐 세포라든지 뇌를 모델링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의 자체는 인공지능 연산을 높은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 저전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컴퓨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저희의 정의였다고 보면은, 요새 들어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인공지능 반도체 자체가 뭐 메모리에 붙어서 사실 연산을 하는 핀 블럭도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 맹연산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조차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좀 서버 단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규모 모델을 데이터 센터에서 구현하려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서버 간 서버를 연결해주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싱 유닛, 뭐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과 같은 CPU의 어떠한 오프로드를 절감해주는 프로세서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데이터 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이 지금 LLM 같은 모델이 계속 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계속 파라미터 사이즈가 커지고 최적화되고 커지고 최적화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기존 하나의 GPU로 어떠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프로빙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8개의 GPU가 달려있는 서버 노드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돌린다던가, 혹은 그 데이터 센터 서버들이 렉 단위로 계속 묶여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지금 거대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가 기존의 GPU를 사용했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전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GPU 같은 경우가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거대 모델 학습이 가능하면서
GPU 대비 전력 효율이 낮은, 전력 소모, 낮은 가격, 높은 연산 효율성을 가지는 AI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엣지 단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엣지 단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 단 모두 사실 모든 산업 구조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에 좀 의존적인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와 같은 경우도 뭐 H백이나 A백과 같은 엔비디아의 GPU를 쓰지 않으면 초거대 모델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엣지 단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으로 뭐 로봇의 응용이라든지 그리고 무인 이동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엔비디아의 제슨 플랫폼에 의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존성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저비용, 저전력으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한 엣지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현황은 제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계속 이 시장 규모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시장 규모에서 국내에서도 NPU 혹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여서 이 시장에 페미스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뛰어들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 AI 반도체 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백에서 최근 이제 H백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H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존 A백 대비 뭐 최대 성능으로는 30배 이상의 성능을 보인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실 실적으로 이 GPU 하나 코어를 잘 만들어서 사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GPU 제품이 뭐 쿠다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이제 최신 미세 공정과 최신 패키지 3D 적층 기술 HBM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메모리 밴드위스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AI 인프라의 호환성으로 실제로 현 시장 자체에서 GPU 서버를 조금 드러내기가 어려운 측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한 엣지 단에서도 뭐 제슨 나노부터 제슨 자비에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 응용에 맞는 로봇에서는 이 정도의 톱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비에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간단한 응용에서 더 저전력으로 그리고 낮은 성능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면 뭐 제슨의 나노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뭐 인텔과 IBM 같은 경우에서도 자체적인 NPU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AMD와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AMD가 기존에는 뭐 GPU, CPU를 만들던 게 주력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자일링스라는 FPG 사업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까지 인수해서 다양한 시장 확대를 현재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도 자체 CPU 안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NPU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FPG 자일링스 제품군 같은 경우에도 뭐 알베오나 이런 카드 자체에 자일링스에서 개발한 NPU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바일 프로세서 내에 일부 연산 처리를 지금 NPU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NPU가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글은 이전부터 사실 TPU라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개발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4세대 TPU V4를 개발하여서 실적으로 구글에서 쓰고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는 구글의 TPU V4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금 D1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체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로 결국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학습 추론들을 이제 자체적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량의 회사인데 이 서비스군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사실 데이터셋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모델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셋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본인의 차량으로 지금 뭐 10년, 수십 년간 지금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고 데이터셋이라든지 주행 데이터셋, 다양한 데이터셋을 유저들이 실제적으로 테슬라 차를 실질적으로 뭐 미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운영하면서 데이터셋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좀 앞으로도 더 각광받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그래프코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 AWS 서비스라든지 자체 뭔가 코어를 구축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기반에 거기 이제 프로세서가 붙는 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핌 제품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22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에임 제품을 발표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9월 같은 경우에 이제 에임엑스라는 핌 실질적인 플랫폼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시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돌렸을 때 한 10배 이상의 전성비를 가질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이 보셨을 기업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데이터 센터용으로 뭐 퓨리오사, 리벨리온, SK 사피온에서 지금 계속 NPU 칩셋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칩셋이 나올 때마다 뭐 특정 벤치마크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뭐 A100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제품군보다 성능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퓨리오사나 리벨리온, SK 사피온이 자체 NPU만 개발해서 그 성능만 보여주는 거에서 이제는 뭐 이제 클라우드사와 각각 협업을 해서 뭐 리벨리온은 KT, 뭐 SK 사피온 같은 경우는 NHN, 퓨리오사는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사와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K 클라우드 사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엣지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많은 스타트업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뭐 작년, 올해 많은 칩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디벡스라든지 모빌린트, 오피니치에서 각각의 응용에 맞는 그리고 뭐 디벡스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성능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금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엣지 컴퓨팅 혹은 엣지 AI에 대한 특징은 사실 엣지 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모바일 분야도 있고 자동차, 항공, 뭐 공장 자동화에서도 AI 서비스를 쓸 수 있고요. 선박이라든지 뭐 로봇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스펙이 상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환경에 적용 가능한 엣지 AI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화된 분야, 뭐 예를 들면 모빌리티, 뭐 무인 이동체와 같은 어떠한 이동을 하면서 인식을 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공장 자동화에서 고정된 상황에서 뭐 불량을 검출하는 AI 서비스라든지 좀 전문화된 분야를 위한 엣지 AI 반도체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엣지 AI 반도체 실제적으로 많은 NPU사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NPU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좀 괴리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NPU사들에서는 실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NPU와 뭐 SDK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저가 그 NPU를 가지고 뭔가 응용이나 서비스를 꾸미기에는 아직까지 뭐 중간 계층에 약간 개발할 영역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엔비디아 제품군을 실적으로 뭐 스타트업 그리고 AI 응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엔비디아의 에코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특정 시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응용들을 돌려볼 수 있고 예제들을 돌려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서 성능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국내든 해외든 엣지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개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같이 협력하여서 개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국 타겟팅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분야에서 잘 나오는 NPU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타겟팅하고 있는 응용에서 뭐 저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레이턴시가 매우 낮아서 실시간성을 매우 보장할 수 있다던가 혹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엣지단의 NPU보다는 조금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지만 더 많은 성능, 그러니까 더 고효율의 성능을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엣지 AI 반도체가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결국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컴퓨팅 파워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드웨어 측면에서 최적화는 사실 엣지단에 들어가는 NPU AI 반도체가 MCU 없이 어떠한 프로세서 없이 동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응용에 맞는 최적의 프로세서를 선택하고 특정 워크로드에 대한 병렬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응용을 위해서 GPU를 사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 응용 자체가 FPGA로 구현하는 게 유리할지 실적으로 AG로 구현해서 많은 칩을 만들고 그것들이 산업에 퍼졌을 때 유리할지 뭐 이러한 하드웨어 측면의 최적화 고민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의 측면의 최적화는 주로 이제 모델을 사이즈를 줄이는 뭐 프루닝이라든지 스파시티를 제거하고 퀀타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는 뭐 16비트, 32비트로 연산을 하던 거를 8비트, 4비트로만 연산하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 사이즈를 줄여주면서도 기존 성능 대비 뭐 1%, 2% 정도만 감쇄되는 그러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하나의 예시인데요. 사실 뭐 지금 엣지단 AI, 엣지단 NPU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뭐 플로팅 포인트로 연산되고 있는 것들이 뭐 16비트 연산 혹은 인트8 이용해 가지고도 그리고 인트4까지 4비트까지 내려서 이제 경량화를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BNN (Binarialized Neural Network라고 해서 실적으로 어떠한 파라미터나 인풋을 0 혹은 1로만 표현해서 모든 연산 자체가 XOR 연산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큰 병렬성도 확보할 수 있고 전체적인 하드웨어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나와 있는 BNN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모바일 넷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모델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실제로 연산에서도 아마 FPS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당 어떤 이미지 처리를 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엣지 AI 반도체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뭐 삼성전자가 자체 엑시노스 프로세서 내에 NPU를 집어넣어서 응용들을 지금 돌리고 계속 칩을 릴리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베디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암 계열의 MCU 개발 시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NPU가 들어가는 형태로 인베디드 환경에 대한 엣지 AI 반도체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초거대 AI 모델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사실 뭐 엣지 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언어 처리, 그리고 스피치,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강화 학습 이런 각각 응용에 맞는 모델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칩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네트워크 모든 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특정 모델, 뭐 그전 같은 경우는 주로 뭐 CNN, DNN의 어떤 모델을 타겟해서 뭐 욜로 어느 버전까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식의 AI 반도체 개발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반도체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칩을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패키지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받기까지 뭐 2년,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제일 타겟했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반도체를 설계했더라도 2년 후에 저희가 칩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개발되는 모델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좀 그런 문제점을 갖는 상황이 계속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상 지금은 뭐 많은 모델을 연구하는 분들도 얘기해 주시는데 거의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로 모든 응용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비전에서도 뭐 VIT 모델을 가지고 실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뭐 강화학습, 뭐 그래프, 그리고 이제 음성 처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계열의 어, 실적인 모델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역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잘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만들게 된다면 다양한 산업 혹은 다양한 AI 모델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AI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실적으로 뭐 토크나이즈 시켜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사실 이 아키텍처 자체가 어느 거든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이제 약간 극악적으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어, 초거대 모델을 조금 실적으로 인퍼런스 했을 때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어, 뭐 컨텍스트를 서머라이제이션 한다던가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이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컨텍스트를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사실 컴퓨팅 바운드에 걸려 있는 문제 해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바운드에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상이한 워크로드를 어떻게 잘 한쪽으로 몰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핌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에임이라든지 에임엑스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사실 극악적인 메모리 바운드를 보이는 응용에서는 실적으로 메모리에서 쓸 수 있는 밴드위스를 거의 풀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성능 이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컴퓨테이션 바운드에 걸려 있는 문제들은 연산기가 많이 들어있는 아키텍처가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서 아까 뭐 장표도 있었는데 거의 80% 90%가 지금 결국 엔비디아의 서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솔루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역시도 매시브한 연산기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 구성이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기술 자체가 물론 이 GPU를 잘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GPU 사이의 연결, 저 NV링크가 코어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GPU마다 뭔가 병렬 처리를 한다던가 워크로드를 분배할 때 기존의 NPU, 기존의 인공지능 반도체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자체 TPU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서버 데이터 센터 서버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태까지 좀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초거대 AI 모델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으로 아까 이제 컴퓨테이션 바운드에 걸려 있는 매트릭스 연산을 잘할 수 있는 연산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내부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초거대 AI 모델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밴드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구성 시 결국 CPU가 현재 뭐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CPU의 워크로드를 좀 분산해 줄 수 있는 여기서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스트럭처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표현하는 CPU의 워크로드를 내려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처리 시 CPU의 워크로드를 분담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역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서버,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되어서 실질적으로 초거대 AI 모델들을 잘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 결국은 이제 병렬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칩 간에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간에 연결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CXL 같은 표준도 지금 계속 제정이 되고 있고 지금 아마 3.0까지 표준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PCI 물리계층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토콜인 CXL을 통해서 다양한 메모리들을 붙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메모리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좀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국 많은 연산량, 그 많은 뭐 P 단위, PU 단위를 하나의 웨이퍼 위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고 다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수율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이 투 다이를 연결할 수 있는 뭐 UC라든지 그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AI 반도체에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장표에 넣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뭐 기술적인 내용이라 어려운데 이제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예, 마이크로폰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의 압도적 우위는 그 중에 하나는 그 엔비디아가 구축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프트웨어, 네. 그 툴체인들이라 생각하는데 결국은 다른 인공지능 반도체들 특히 뭐 뉴러머픽 어프로치 같은 경우가 성공하려면 아키텍처에서 인디펜던트 하드웨어 아키텍처 인디펜던트 어떤 소프트웨어 레이어들을 누군가가 뭐 클라우드가 됐던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그런 칩들이 그 가성비로 다 돌아가면서 자기 마켓을 창출할 텐데 현재 거기에 대한 그 흐름들이나 준비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뭐 어떠한 특정 응용을 돌리면서 NPU들이 사실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효율을 보이는지는 사실 잘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NPU에 대해서는 특정 뭐 벤치마크라든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에서 어떠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 산업계나 혹은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 느끼는 게 실제로 그거는 그 벤치마크 혹은 그거에 대한 튜닝된 수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응용을 돌렸을 때 실시간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혹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게 퀘스천이 계속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PU 업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서버 쪽을 하시는 업체들은
실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기존의 GPU에서는 이 정도의 성능이 나왔는데 NPU에서는 뭐 전력이 좀 더 절감된다던가 혹은 서비스의 실행 속도가 더 빠른다던가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회사가 그러면 그 클라우드랑 붙어서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다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술 발전을 빨리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뭐 각 사들에서 개발하고 있는 뭔가 컴파일러라든지 그 윗단에 붙을 수 있는 거를 뭐 통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각 사들이 본인 리소스와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을 한 개 정도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네. 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발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성능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인터페이싱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모 전략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한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거, 가장 바틀렉이 되는 거 기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이 결합했을 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 지금 사실 뭐 데이터 센터 이제 초거대 모델로 좀 한정해서 보게 된다면 사실 지금 사실 저희가 개별에 대한 뭔가 요소 기술들이 국내에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뭐 IPU, DPU라든 개별 IP에 대한 개발도 사실 이루어져 있지 않는 거고, 그럼 뭐 아까 말하는 CXL이라든지 뭐 UCI, 결국 이 CXL, UCI에 쓰일 수 있는 어떠한 고속 파이 같은 이런 개별 IP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좀 영역을 조금 우선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IP들이 나왔을 때 데이터 센터 뭐 저희가 이제 아마 K클라우드라는 뭐 예타 사업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개별된 IP들을 서버 단위로 묶어가지고 성능을 측정하고 서비스가 돌아가는 걸 보이는 식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김영수 센터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